안녕하세요. 순정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풍광 고운 경상도의 어느 외진 고을, 물 안개 피어오르는 새벽녘, 연분홍빛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연못가 옆에 고졸한 기와집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이름처럼 붉은 구슬 같은 기품을 지닌 여인, 최홍주. 해맑은 달빛 아래 꽃잎처럼 희고 고운 얼굴이었다. 가을 물결 닮은 깊은 눈에는 수줍은 듯 그윽한 아름다움이 어려있고 오뚝한 콧날은 단아함을 더하고 앵두 같은 붉은 입술은 살짝 미소 지으니 보는 이의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 곱게 빗어 올린 검은 머릿결은 윤기가 흐르고 살짝 드러난 옥 같은 귓불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우아한 자태로 살며시 걷는 모습은 마치 연못 위를 흐르는 안개 같고 치마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자그마한 발목은 산수와 속 여인의 맨드라미 같았다. 참으로 그림 속에서 갓 나온 듯한 더없이 아리따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엔 거울 대신 가느다란 비녀가 들려 있었다. 달빛이 사라진 창호 너머 숨죽인 밤이 깊어갈수록 홍주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허벅지 안쪽을 비녀 끝으로 콕 찔렀다. 한숨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시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러다 다시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찔렀다. 한 해 두 해면 견딜만하오? 헌데 사내의 손길이 어찌 술맛처럼 깊고도 잊히지 않는 것인지. 홍주의 남편은 3년 전 한양의 형조참판으로 발탁되어 상경한 뒤 지방의 아내를 다시 데려올 새도 없이 궁궐의 일에 매몰되었다. 곧 내려오겠소. 10달만 참아줘. 그는 늘 그렇게 편지를 보냈으나 그의 말은 삼계탕처럼 끓기만 하고 내려오진 않았다. 홍주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몸이 제 것이 아닌 듯 불편했다. 날마다 부드러운 향유로 피부를 닦고 머릿결을 곱게 빗어 올려도 밤만 되면 온몸이 무겁고 허벅지는 저릿했다. 무릇 여인의 정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인데 그 흐름이 막혀버리니 그녀는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겉으로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우아한 언변, 고상한 글씨체로 노목게 편지를 올리고 서당의 글방 훈장에게 여사서에 대한 논평을 보내는 품격 있는 마님이었다. 고을의 사내들은 몰래 그녀를 50첩약에도 고운 얼굴 마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속내를 들여다보진 못했다. 마님, 오늘도 다리 저리시옵니까? 아랫방에서 참기름을 들고 온 여종복녀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홍주는 입꼬리만 살짝 들어 미소를 지었다. 다리 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리구나, 복녀야. 예, 모른 척하여라. 알아듣지 못한 것도 복이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늘 걱정이 가득했다. 이 마님은 눈은 점고 살은 곱건만 가슴 속에 뭔가 풀지 못한 매듭을 품은 듯한 외로움이 있었다. 그날 밤 복녀는 우연히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마님, 오늘 장터에 요상한 서역상인이 왔사옵니다. 사람들 말로는 요술을 부리는 상자를 팔았다 하옵니다. 그 안에 든 게 무엇이라더라? 도깨비 방망이라던가. 그 순간 홍주는 책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깨비 방망이라 하였느냐?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사내의 손길을 떠올리는 듯한 아름답고도 위험한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바람결에 은은한 들국화 향이 번지던 시장 골목 비단 옷자락 휘날리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최홍주 마님이었다. 화려한 단청 대신 회청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그 기품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남달랐다. 시장에 선 여인들이 속삭였다. 어머나, 저 마님 아니시여? 형조참판 부인 말이여. 하이고야 중년이라더니 저 얼굴이 어디 중년이래? 그저께 본 20대 기생보다 더 곱다니까. 근데 왜 장터에? 양반댁 마님이. 마님은 그런 소문쯤 개의치 않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하나만 찾고 있었다.
그리고 곧 긴 망토를 두른 서역 출신의 보부상이 수레 옆에 서 있는 걸 발견했다. 까맣고 짙은 눈썹 아래 고양이 눈매를 한 장 삭구는 수염을 쓸어 넘기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다. 여봐라. 귀신도 울고 갈 요술방망이여. 도깨비의 숨결이 깃든 마법의 상자여. 그의 앞엔 화려한 작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만 마님이 다가서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마님 같은 귀하신 분께 어찌 감히. 허나 안타깝게도 벌써 다 팔려버렸지요. 하하, 요술을 부리는 방망이란 소문이 돌아 인근 부잣집 도련님들과 무당들이 앞다투어 가져갔지 뭡니까. 홍주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래? 다 팔렸다면 어쩔 수 없지. 돌아서려는 찰나 보부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하며 수레 밑을 뒤졌다. 허면 이건 어떻겠소? 그가 꺼낸 것은 낡고 흙먼지가 낀 허름한 나무 상자 하나. 겉은 깨지고 자개도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는 길고 마른 빛이 바랜 도깨비 방망이 하나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이건 본래 팔 생각이 없었소. 이상하게도 이 물건은 손대는 이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하여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었지요. 헌데 혹시라도 마님께선 이런 물건을 믿으시렵니까? 보부상의 눈빛엔 어딘가 불안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홍주는 말없이 상자 앞에 섰다. 그리고 순간 주위의 소리가 뚝 끊긴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바람도 먹고 주변 상인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방망이는 희미하게 빛나는 듯 보였다. 방망이의 손잡이 끝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문양 하나, 작은 도깨비 얼굴 같기도 하품하는 사람의 입 같기도 한 그것이 묘하게 그녀의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얼마요? 정말 사실 겁니까? 내가 샀다 했소이다. 그 말의 값을 매기시오. 그날 밤 방망이를 받아든 최홍주는 차분히 방 안에 등불을 낮추었다. 복녀는 벌써 깊은 잠에 빠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홍주는 이불을 반쯤 덮은 채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길고 반들반들한 나무 방망이 하나가 누워 있었다. 도장도 글씨도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형상은 손에 쥐기 딱 좋고 무게도 안정감 있었다. 살짝 움켜쥐자 손에 착 감기는 감촉이 묘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홍주는 방망이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문득 눈을 치켜뜨며 큰 소리로 외쳤다. 복녀야. 참기름 좀 짜오너라. 안채 건너방에서 꾸벅꾸벅 졸던 복녀가 흠칫 놀라며 일어났다.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병을 들고 비틀비틀 방으로 들어왔다. 마님, 이 밤중에 참기름은 대체... 묻지 말고 두고 나가거라. 기름을 조심스레 따라내어 마님은 손가락으로 살짝 떠서 방망이 겉에 고르게 발랐다. 달빛 아래 번들번들 빛나는 방망이를 보며 홍주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방망이를 아래 위로 천천히 비비기 시작했다. 부스럭. 텁텁한 먼지 바람이 방 안에 피어오르더니 훅. 갑자기 방 안중앙에서 연기와 함께 무언가 튀어나왔다. 참기름이 얼굴에 묻은 괴상한 형상, 붉은 눈, 뿔 달린 머리, 반바지 같은 고이만 걸친 괴인, 그것은 다름 아닌 도깨비였다. 도깨비는 눈을 깜빡이며 기름에 절은 얼굴로 마님을 내려다보았다. 인연이 나를 기름에 절여놓고 뭘 하려는 것이더냐? 홍주는 당황했지만 채통은 잃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저 방망이의 진용을 확인하려 하였을 뿐이요. 이 요망한 계집 같으니라고. 너 같은 인간은 혼나야 한다. 도깨비는 씩씩대며 손에 잡은 부채를 휘둘렀고 마님은 어느새 뒤로 벌러덩 눕게 되었다. 너의 죄는 열대의 볼기짝으로 갚을지니. 퍽, 꺄. 퍽, 퍽, 응. 퍽퍽퍽퍽퍽. 그 밤 고요하던 기와집 안에는 알 수 없는 비명과 숨죽인 웃음소리, 그리고 거기는 아니옵니다 라는 혼잣말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도깨비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번들거리는 얼굴을 손등으로 훔쳤다. 참기름이 이마에서 뚝뚝 흘렀다. 방망이에서 나오자마자 기름 세례의 볼기질까지 기막히다는 듯 그는 마님을 노려보았다.
거참 요상한 계집이로구나. 방망이는 비비면 나오는 법인데 기름은 또 왜 바르더냐? 홍주는 이불을 여미며 담담하게 말했다. 기름칠을 해야 부드럽게 비벼지지 않겠소? 인연이 진짜. 도깨비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만 기가 막힌 듯 피식 웃음을 흘렸다. 대체 이 인간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단 말이냐. 이젠 도깨비도 채통을 지켜야겠다. 도깨비는 손바닥을 펴들더니 뻥하고 하얀 연기를 일으켰다. 그 순간 그의 붉은 뿔은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단정히 정리되었으며 허름한 고이 대신 은은한 색감의 옥색 도포가 몸을 감쌌다. 순간 홍주의 눈이 조금 커졌다. 도깨비는 이제 사람처럼 생긴 사내가 되어 있었다. 거친 턱선의 깊은 눈매, 늦봄에 핀 산철쭉 같은 눈빛이 묘하게도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도령이라 불리우는 도깨비다. 도령? 이 방망이는 내 것이었고 지금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지. 홍주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정녕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였소? 허나 조건이 있다. 도령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열흘 밤 동안 딱 한 가지 소원만을 매일 이룰 수 있다. 그 소원은 진심이어야 하고 욕심과 거짓은 배제되어야 한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날 밤의 기억을 모조리 잃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방망이를 사용할 수 없다. 홍주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욕정으로 이 방망이를 비빈 게 아니오. 그저 너무 오래 외로웠을 뿐이다. 도령은 홍주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자극이나 유혹이 아니라 밤마다 달아가는 심장과 흐르지 못한 마음의 강이 있었다. 그 순간 도령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대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요? 홍주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이름을 알고 싶소. 도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도령 길 위의 정령이란 뜻이다. 잘 어울리오. 그럼 도령이여. 오늘 밤 나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소? 그날 밤 기름 냄새는 향긋한 차향에 묻히고 홍주의 방에는 웃음소리와 잔잔한 이야기들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밤은 볼기짝도 뿔도 기름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첫 번째 밤은 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고 그 밤은 온기로 가득 찼다. 도령은 방 안 곳곳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고 홍주는 그에게 조용히 책과 난초 화분을 소개했다. 이건 내 어미가 살아계실 때 키우던 것이오. 물도 말도 정성으로 줘야 오래 산다 하셨지. 그대도 정성으로 길러진 분이로군. 허나 요즘은 사람보다 화초가 말을 더 잘 들어주는 듯하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 도령이 손가락으로 홍주의 찻잔을 살며시 돌렸다. 그 동작은 작고 섬세했으나 묘하게도 손끝이 닿는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홍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망이의 주인이 되어본 적은 있소이까? 아니, 그대가 처음이오. 그러면 그대도 처음이겠구려. 짧은 침묵. 두 사람의 시선이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엮였다. 그리고 둘째 날 밤 도령은 마님의 방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의 소원은 오직 하나. 그대와 잠이 들고 싶소. 잠을 잔다는 것이 욕망의 동침이 아닌 마음을 기대는 안식이라는 의미임을 마님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령은 홍주의 옆에 가만히 누웠다. 몸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숨결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 절제된 간격. 홍주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도령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 눈가엔 세상을 떠돌다 지친 먼 여정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대가 사람이었으면 좋겠소이다. 도령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촛불 하나가 작은 불꽃을 튕기며 은은히 흔들렸다. 그 후로도 밤은 계속되었다. 셋째 밤 그들은 함께 책을 읽었다. 열여전을 넘기다 도령이 물었다. 왜 여인은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것이요? 홍주는 웃으며 대꾸했다. 남자들이 못 견디니 여자가 참는 것이지. 넷째 밤 홍주는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혼인 첫해 낙마한 상처였다. 보기 흉하지 않소? 도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국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빛이요. 다섯째 밤 비가 내렸다. 방 안은 축축했지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홍주는 도령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었다. 그대 정말 도깨비요? 그대가 원한다면 사람이라 해도 좋소. 그리고 여섯째 밤 홍주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 손이 내 등을 감쌀 날이 올까? 허락된다면 일곱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입술은 닿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아직 마지막 문을 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멈추는 듯했다. 여덟째 밤 마님은 목욕을 마친 뒤 흰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촛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결은 물기 머금은 버들잎 같았고 그 몸매는 그림자 속에 감춰진 곡선의 산수와 같았다. 도령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조심스레 다가왔다. 이제는 손끝 하나가 닿아도 놀라지 않는 거리. 그러나 홍주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으며 말했다. 아직은 소원으로 원하지 않겠소이다. 왜지요? 그대가 내 곁에 있고 싶어서 오는 건지 소원을 따라오는 것인지 내가 아직 알 수가 없소이다. 그리고 아홉째 밤 홍주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열흘이 끝나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10번째 날을 하루 앞둔 아침 방 안은 조용했고 도령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다. 홍주는 희미한 향이 배인 이불을 여미며 혼잣말로 웃었다. 어쩌면 이 열흘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구나. 그 웃음엔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다만 오래 눌러두었던 여인의 마음이 이제야 겨우 봄 기운을 쐬고 숨을 쉬게 된 듯한 기쁨이 있었다. 그 모습을 방 건너에서 복녀가 보고 있었다. 복녀는 며칠 전부터 마님의 달라진 낯빛을 눈여겨보았다.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미소,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걷는 걸음걸이, 그리고 밤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조용히 읊조리는 시구. 이건 분명 무언가 있다. 처음엔 기뻤다. 늘 외로워 보였던 마님이 드디어 웃는 모습이 복녀에겐 안도였고 위로였다. 그러나 그 밤, 그녀는 우연히 마님의 방 창호 뒤에 실루엣 두 개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님이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이는 모습을 복녀는 피처럼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내? 아니, 사람도 귀신도 아닌 것이 매일 밤 들락거린단 말이냐? 그날 밤 복녀는 무서움과 분노에 휩싸여 이웃집 무당 옥년을 찾아갔다. 무당 아줌마, 저희 마님 댁에 요기가 드나드는 것 같아요. 욕이라. 귀신 말이가? 사내 귀신인지 정체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아닌 듯, 사내도 아닌 듯 매일 밤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무당 옥년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한동안 뜸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마님이야 곱디고 온 여자지. 하지만 그 고운 얼굴 속에 얼마나 눌린 정이 있겠노. 그게 흘러넘치면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기라. 복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옥년의 손에 은전 몇 잎을 쥐어주며 말했다. 제발 마님을 좀 살펴주시오. 이게 다 나으리께서 오래도록 한양에서 안 내려오신 탓이에요.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어? 양반댁 마님방에 뭔가 드나든다지 뭐야. 귀신이래. 복녀가 무당한테 말하잖아. 나는 봤다. 그날 밤 마님방에서 파란 불빛이 피어오르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곱디고 온 마님이 귀신에 홀렸단 말이가? 이장은 불쾌한 기색으로 벼락같이 외쳤다. 이런 미친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게냐? 양반댁을 모욕하면 그 죄가 천벌을 받는 법이야. 허나 소문은 이미 논물처럼 마을을 가로질러 퍼져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다. 보부상이었다. 그는 장터에서 이 소문을 들은 뒤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도령 또 일이 꼬이는구먼. 그 계집한테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군. 그의 손엔 두 번째 도깨비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밤,
마님은 평소처럼 방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촛불을 켰다. 향을 피우고 방망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그토록 고요했던 공간, 그토록 따뜻했던 밤의 공기, 그가 남기던 은근한 향기, 모두 사라져 있었다. 도령? 왜 오늘은 오지 않으셨어?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방망이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 그때 방 너머에서 무당 옥년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집엔 요기가 있소이다. 불순한 정이 이 밤마다 쌓여 마님의 기혈을 어지럽히고 있소. 무슨 소리요? 우리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복녀가 막아서려 했지만 무당은 손에 부적을 쥐고 창호를 박차고 들어섰다. 홍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다만 그저 어디선가 다시 돌아올 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무당이 집안을 휘젓고 간 다음 날 홍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복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내게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으니 정녕 도깨비였던 것이옵니까? 홍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도깨비든 사람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나는 그를 마음으로 사랑했으니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해질 무렵 홍주는 다시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복녀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비비지 마십시오. 마님. 제발요, 이번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사옵니다. 홍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복녀야, 사람이 두려운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놓쳤을 때란다. 그리고는 방망이에 다시 참기름을 발랐다. 기름칠은 더 이상 농익은 은유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기도이자 의식이었다. 홍주는 두 손으로 방망이를 쥐고 천천히 아래 위로 비볐다. 푹. 연기와 함께 공간이 일그러지고 그러나 익숙한 얼굴이 아닌 낯선 기운이 먼저 방 안을 뒤덮었다. 기름칠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사내가 튀어나왔다. 그는 체격이 우람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검은 비단 도포 아래 붉은 안감이 번져 있었다. 오라. 내가 그 여자냐, 도령이 지켜주던 계집. 홍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는 도령이 아니구나. 나는 그 자의 형이다. 도깨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자, 그 아이가 인간의 마음을 품는 순간 방망이의 균형은 무너졌지. 그는 천천히 홍주에게 다가왔다. 그때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도령이 방 한가운데 나타났다. 그는 숨이 가쁜 듯 눈빛은 흐리고 숨결은 떨렸다. 그리고 그 뒤 문득 뒤편에서 보부상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여느 장터의 보따리 장수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은 마치 모든 운명을 꿰뚫는 듯 깊었다. 보부상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도깨비를 만드는 자가 아니오. 하늘이 흘린 것을 주워 담는 자. 욕망으로 틀어진 균형을 되돌리는 것이 내 일이오. 사랑을 막진 않지만 그 대가는 관리해야 하니까. 도령이 무릎을 꿇었다. 형님,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 벌은 제게만 내리십시오. 그녀는 죄가 없소. 보부상이 그의 형에게 시선을 돌렸다. 방망이를. 보부상이 품속에서 두 번째 방망이를 꺼내 건넸다. 낡고 거칠며 붉은 금문이 새겨진 방망이였다. 도령의 형은 묵묵히 방망이를 받아들었다. 곧바로 형벌을 시작하려 하자 홍주가 방망이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내 마지막 소원을 빌겠소. 제발 그를 살려주시오. 순간 방 안의 기운이 일그러졌다. 보부상이 조용히 말했다. 욕심. 홍주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소. 그러니 그가 금기를 어긴 게 아니외다. 도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그녀가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었다. 마님, 아니되옵니다. 홍주는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그를 떠올리지 않겠소. 그와의 추억도 모든 감정도 다 잊고 살겠소. 그러니 부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보부상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말은 세 마디. 첫째는 욕심. 둘째는 거짓.
셋째는 도피. 진심은 단 하나도 없었소. 하여 소원은 이루어지나 대가로 모든 기억을 잃게 되리다. 도령은 사슬처럼 얽힌 기운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홍주에게 다가와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소. 그대와 함께한 열흘은 천년을 살아온 내 생애에서 가장 따스한 시간이었소. 그는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졌고 홍주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되 이미 그가 누구였는지 왜 슬픈지도 알 수 없었다. 복녀가 달려와 방으로 들어왔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홍주는 멍한 얼굴로 복녀를 바라보았다. 복녀야,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냐? 마님, 기억이 정말... 홍주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망이는 보이지 않았고 참기름 한 병만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 병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 향기, 어찌 이리 익숙하냐? 이제 그녀는 사랑을 이루었으나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기억도 감정도 그와 나눈 열흘밤도 모두 흐릿한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보름 뒤 햇살은 한양 육조 거리의 기와지붕을 금물결처럼 쓸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과 외침, 물 끓는 소리, 소 매못의 바스락이는 소리가 시장통을 가득 메웠다. 그 북적임 한가운데 한 여인이 종이 가마를 내렸다.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받쳐 입고 곱게 쪽진 머리에 놀이개가 달랑달랑 흔들렸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모습은 마치 봄비에 피어난 복사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최홍주, 이제는 한양으로 올라온 지 열흘. 부재 중이던 남편은 궁방일을 맡으며 점점 바빠졌고 홍주는 고요한 대청마루에 앉아 자수나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복녀야, 저기 저 시장통 향기 이상하지 않느냐? 복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향 말씀이시옵니까? 참기름 냄새요? 전 아무 냄새도 못 느끼겠사온데요. 홍주는 가만히 시장통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코 속을 스친 것은 기억날 리 없는 그러나 지독히 낯익은 향기, 참기름이었다. 그 발걸음이 멈춘 곳 기름병을 진열해 놓은 낡은 보따리 좌판 하나, 그 앞에 선 이는 푸른 장삼에 밀집갓을 눌러 쓴 사내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사치 같았으나 그 눈빛은 도무지 늙지도 젊지도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홍주를 보며 웃었다. 이 기름 익숙하지 않소이까, 마님? 홍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 밤의 그림자 같은 감정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보부상은 말없이 기름병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어떤 인연은 잊히고도 남지요. 허나 향은 기억하지요. 홍주는 그 병을 받아 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유도 모른 채. 왜 눈물이 나지, 복녀야? 복녀는 놀라 그녀를 부축했고 보부상은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주 낮게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도령, 그 계집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군. 홍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홍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 뒤 창문 밖에서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와를 스쳐가고 있었다. 눈을 감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외로운 마님의 간절한 소망이 도깨비와의 아련한 사랑으로 피어났지만 욕심과 거짓은 결국 모든 기억을 앗아갔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때로 혹독하나 마음 깊이 새겨진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 법. 당신의 마음에 남은 아련한 온기는 무엇인가요? 순정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